그 다음 주 방송하면서 이제 소아정신과 선생님께 여쭤봤어요. 그게 제 자녀 교육의 축이 됐을 거예요. 선생님께서 왜 정답을 원하세요? 정답은 없고 아이에 따른 해답이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조작가의 스몰빅 토크 코너입니다. 자녀교육의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뷰해보는 시간인데요. 오늘의 인터뷰인은 오랜 기간 다수의 다양한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신 PD이자 또 워킹맘으로서 두 아들을 서울대 경영학과와 카이스트 물리학과에 진학시킨 자녀교육 노하우를 이제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이라는 책으로 집필하신 유정임 작가님입니다.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유정임이라고 하고요.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, 아이를 키웠다는 얘기 전에 두 아이로 인해서 엄마로 키워진 엄마 유정임이라고 합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. 그럼 이제 두 아드님은 지금 다 나이가 어떻게 됐나요? 지금 23살, 24살이 됐네요. 지금 네네. 대학생, 네, 대학생, 대학원생 이렇게 됩니다. 네. 그럼 오늘 이제 두 아드님을 또 키우시는 과정에서의 노하우를 좀 많이 들어볼 텐데요. 우선 이번에 이 아이가 공부에 빠져든 순간이란 책을 내셨어요. 실제로 또 책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게 이제 어떤 동기라는 측면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제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결론부터 좀 얘기를 드려보면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? 정말 이 질문이 너무 난해하면서 어려우면서 결론적인 한 줄이 돼야 돼서 생각을 조금 많이 했어요.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, 그리고 제가 답을 한 줄로 내렸는데요. 아이와 소통이 완성되는 시간, 그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느 시기까지 아이를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. 일정 기간은 엄마의 노력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정말 공부를 완성해서 스스로 빠져들 때는 이건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라서요. 저하고의 소통이 완성이 되면 그 일은 좀 쉬워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. 말귀를 알아듣는다. 근데 이제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듣는 나이가 되면 말을 할 준비가 아니라 들을 준비를 해라. 저는 늘 그 생각을 마음에 좀 새겼던 것 같아요. 그 말을 먼저 듣기 시작하는 게 소통의 첫 단계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면 공부에 빠져드는 건 순간적인 일,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반대로 조금 이제 부모님이 다양한 노력을 하셔도 또 아이들을 기를 때 부모님과 특히 엄마와 아이의 또 성향이 다르거나 뭔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모님도 많이 계시거든요. 근데 책에서 이제 아이의 기질과 엄마의 기질을 좀 구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? 저는 이렇게 보시기도 굉장히 외향적이죠. 저는 학교 다닐 때도 항상 이렇게 손들고 여자 대표를 했어요. 아이를 낳고 보니까 첫 아이가 저랑 너무 다른 거예요. 너무너무 내성적이고 자기 자신을 잘 표현 못하는 아이. 그러니까 배려심이 지나친 아이죠.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유치원 다닐 때 이제 전화가 왔어요. 선생님이 식습관을 너무 잘 들이셔서 아이가 완두콩밥을 너무 잘 먹더라. 근데 저희 아이가 콩밥을 못 먹거든요. 그래서 제가 유치원에서 왔는데 물어봤어요. 콩밥을 왜 잘 먹었어? 했더니 엄마가 좋은 친구는 친구들이 싫어하는 일을 해주는 거라고 해서 아이들이 콩밥 싫다고 울어서 다 나에게 줘 했더니 식판에 다 갖다 쏟아놨대요. 그래서 아이들이 콩밥을 다 먹어준 거죠. 이제 다른 아이라고 하면 얘 참 배려심이 있다 하는데 제 아이의 문제가 되고 보니까 어디서부터 이 아이의 문제가 있지?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굉장한 인내가 좀 필요하겠다. 본인의 단점이고 나의 잘못이라고 하는 걸 응원해줘야 되는 아이죠. 그러면 스스로 잘하거든요. 근데 아까 반대로 외향형인 작은 아이는 기질이 굉장히 강했어요. 저희 집에 이제 큰 아이는 이제 꽂히면 공부하고 작은 아이는 빡치면 한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외향형이어서 이 아이는 엄마 어떻게 할까요? 라고 물어보는 큰아이와 달리 본인이 결론을 다 내리고 저한테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이 아이가 얘기를 시작할 때 제가 말을 끊고 어떤 조언을 주면 진도가 안 나가요. 이미 이 아이는 결정은 마음에 다 했어요. 엄마 들으세요라고 전화하는 거죠. 그러면 다 듣고 나서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라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조언을 주기 시작하면 제 얘기를 들어요. 본인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. 그래서 아이마다 조금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. 라는 생각을 했고 아는 엄마하고 커피를 마시다가 전화가 왔어요. 근데 그 엄마가 전화에다 막 화를 내면서 5학년이나 돼서 전화를 탁 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왜? 그랬더니 5학년이 된 아이가 학교 첫날
교과서를 다 집에 두고 간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막 빨리 교과서 갖다 달라고 전화를 네. 했고 집이 코앞이었어요. 근데 엄마가 거절하면서 5학년이나 돼서 네 물건을 못 챙기면 그건 너에게 문제가 있어라고 전화를 끊은 거죠. 그래서 네. 제가 일단 가져다 주지 그랬어 했더니 그런 식으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독립하지 못한다. 네.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네. 가슴에 의문으로 네. 담아놨어요. 그래서 그 다음 주 방송하면서 이제 소아정신과 선생님께 여쭤봤어요. 네. 그게 제 자녀 교육의 축이 됐을 거예요. 선생님께서 왜 정답을 원하세요? 정답은 없고 아이에 따른 해답이 있습니다. 그 해답은 아이마다 다르죠. 네. 그 아이가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라면 가져다 주는 것이 정답입니다. 네. 첫날 당한 망신이나 네. 이런 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네. 그 아이는 학교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. 네.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깊은 아이들은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손잡고 네. 안 가져가니 불편하지라고 말했을 때 스스로 깨우친다는 네. 거예요. 근데 외향적인 아이들은 뒷자리 아이 걸 내 자리에 갖다 놓거나 옆반에 가서 어떻게 빌려와서라도 순간에 모면한다는 네. 거예요. 그런 아이는 가져다 주지 않는 게 정답인데 와, 안 가져가니 이렇게 불편해? 스스로 챙기게 된다는 거죠. 선생님이 아이마다 다르게 응수하기라고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해답을 찾아야지 우리 보통 옆집 아이의 정답을 내 아이에게 끌어와서 학원을 보내거나 자, 이게 이제 불행의 시작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네. 그래서 제가 혼자 키운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의 정말 많은 멘토링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거죠. 이제 방금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다라고 네.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다큐멘터리 만드셨는데 특히 교육 쪽도 다큐멘터리 방송을 많이 만드셨다고 하셨어요. 특히 그 중에서도 1년간 이제 50명이 넘는 영재 엄마들을 만났다고 하셨는데 좀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뭐 이 공통점이 뭐 뭘지 반대로 또 이들을 인터뷰하면서 또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영재 어머님들로부터 배운 점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?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책 쓴 거거든요. 거기도 보면 표지에 초긍정, 긍정도 아니고 초긍정이란 단어가 있는데 정말 초긍정의 인내심을 가지고 계세요. 그럼 생각해 보세요. 이 초긍정의 인내심은 아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. 내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건 엄마가 키워지는 거고 네. 내가 초긍정의 인내심으로 그 아이가 커지는 거죠. 그럼 아이를 닥달할 게 아니라 나를 닥달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한 친구가 한국에서 거의 꼴찌를 도맡아 하던 친구가 집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일자리를 얻어서 영국을 간 친구가 있었어요. 근데 이 친구가 책을 냈는데 제가 취재를 했거든요. 영국 가서는 부모님께 너무 미안하니까 공부를 좀 해볼까? 네.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매일 50점 받던 수학을 70점을 받았다는 네. 거예요. 이 친구로서 20점이 올랐죠.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자, 오늘은 틀린 개수대로 맞는다. 네. 근데 이 친구는 내가 50점에서 70점이 올라갔는데 100점이 안 됐다고 내가 맞아야 돼? 네. 어쨌든 맞았죠. 근데 이 친구가 영국에 가서 첫 시험을 봤는데 다 틀리고 영어를 하나 맞았대요. 공부를 못하던 친구니까. 근데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세우시더니 한국에서 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친구가 영어를 한 문제를 맞췄어. 박수. 그때 이 친구가 너무 놀랐다는 거죠.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사실 주변에 보니까 영국에 정말 유명한 대학 캠브리지가 있잖아요. 너무 가고 싶었대요. 근데 그렇게 잠깐 공부한다고 갈 수 있는 학교는 아니었겠죠. 그래서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떨어진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친구의 운명이 그때 바뀝니다. 떨어져서 방에서 막 울고 있는데 그 어머님이 들어오셔서 의자를 제가 그때 배운 거예요. 의자를 끌고 와서 눈을 맞추고 대화를 시작했답니다.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. 딸 왜 울고 있어? 엄마는 내가 그렇게 원하던 대학에 떨어져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몰라서 뭐라고 하니까 그때 엄마가 주신 얘기가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얘기해요. 엄마가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죠. 너의 꿈이 뭐였지? 나는 캠브리지 뭐 무슨 과를 가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. 근데 그 길을 잃었어. 그랬더니 어머님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길에는 케임브리지를 가지 않고 무수한 대학을 다른 대학을 가서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 있고 굳이 그 과를 가지 않고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너는 단지 케임브리지의 그 과를 거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단 한 가지 길을 잃었을 뿐이야. 가난한 사람을 돕는 길은 수천 수만의 길이 있지. 그 얘기가 정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고 다시 일어섰고 그 다음에 캠브리지에 입학을 했습니다. 그 어머님도 얼마나 무한한 인내로 그 얘기를 꺼내셨겠습니까? 엄마가 교육하는 거죠. 엄마가 새로 보고. 아이는 원래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객체예요. 나로 인해 영향받고 나로 인해 커지고 나로 인해 성장하잖아요. 어떤 이야기를 주는 거에 따라 어떤 밥을 주느냐에 따라. 그래서 그 초긍정의 엄마들이 갖고 있는 기운이 이게 사람을 키우는구나라고 제가 그때 절실히 느꼈던 거죠.
그래서 그거 이제 마음에 딱 저장을 하고 있었어요. 어머니들처럼 나도 초긍정으로 아이들에게 응수해 줘야겠다. 네, 제가 또 닦고 있습니다. 네. 대박이네요, 진짜. 제가 이런 대박이네요. 이런 제가 있는 그대로의 피드백 잘 안 하는데 진짜 대박이네요, 진짜. 왜 그런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들 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지가 너무 명확하고 심플하게 이해됐어요. 지금 말씀하신 그건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우리 보통 그냥 머리가 좋았어요. 부모가 좋은 대학 나왔어요. 아니 초긍정 마인드 갔는데 대학이 무슨 상관입니까? 그래서 제가 정성의 과학이라고 쓴 것도 그렇게 정성 들이면 과학의 일정 법칙처럼 아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. 네, 그럼 이제 아드님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 했나요? 아니면 어땠나요?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? 글자를 알고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요. 그러니까 그 보통 공부를 잘 하는 것은 공부를 잘 하고 싶은 환경에 놓여 있나를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까 특성에 맞춘 것처럼 뭔가를 해야 될 때 아이마다의 양을 조절을 해줬어요. 방학이 되면 제가 출근하면서 아침에 출근하니까 노트 3권을 준비해서 각자 한 권씩 노트를 갖고 오늘 해야 될 일을 같이 기록해요. 엄마 오늘 가서 몇 시에 미팅하고 누굴 만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. 그럼 큰아이는 저는 학습지 2장 하고 그리고 뭘 게임을 하고 과학 실험을 할게요. 작은 아이는 나 만화책 하나 읽고 뭐 할게요라고 정리를 해요. 근데 생각해 보세요. 나의 특성이 학습지를 2장밖에 못하는 아이에게 5장을 매일 주면 얘는 매일 밀려서 매일 좌절하고 매일 실패하는 아이예요. 근데 2장밖에 안 되는 아이 매일 2장을 주면 얘는 일주일이 지나면 나는 매일 성취하고 늘 잘해서 일주일이 지나면 2장을 더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아이의 총량을 분석한 다음에 본인이 하겠다는 양을 그대로 두고 일주일이 지나면 와 잘했네 하고 한 장씩 늘려줘요. 너 이 정도도 했으면 이만큼도 할 수 있을 거야. 그럼 아이들이란 칭찬해 주는데 못해요 하지 않아요. 해볼까? 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게 돼요. 그래서 그 답이 더 맞는 거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아이가 잘할 수는 없습니다.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제공해주면 성취할 수 있다. 예,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. 정말 정답인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이제 마음이 움직여야지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일이니까요. 그러면 이제 좀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 아이를 키우시면서 좀 작가님이 가지셨던 양육, 자녀 교육의 원칙이나 철학이 있으셨다면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? 저는 그 나눔의 배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. 왜냐하면 지식도 나누고 성공하게 되면 성공도 나누고 혼자 자란 게 아니라 주변에서 많이 키워주시니까 그래서 그 배려심이 있어야 돼. 이러면 아이들은 배려가 뭔지 모르거든요. 생활 속에서 배려를 가르친 거죠.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뭐 치킨이나 짜장면집 아저씨들이 이렇게 배달해 주러 오시잖아요. 그럼 아이들에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아파트 문이 닫히고 친구가 안녕 하고 문 걸쇠를 탁 걸었어. 기분이 어때? 기분이 나빠요. 그게 배려를 시작하는 건데 똑같아. 우리 집에 오신 짜장면 배달 아저씨가 음식을 놓고 가시는데 네가 걸쇠를 탁 걸면 문 닫고 나가시면서 내 직업은 뭐지? 라는 슬픔을 느끼실 거야. 그래서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고리를 걸어. 그게 배려야.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안 들어와요. 치킨은 들어왔는데 보면 귀를 이렇게 대고 있다가 쉿! 아직 안 가셨어요. 저 1층 살았거든요. 생활 속에서 이제 그런 걸 엄청나게 강요했어요. 그래서 큰아이가 이제 카이스트에 입학했을 때 제가 이제 너는 엄마의 아들이 아니야. 국가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면 너에게 주는 그냥 세상에 공짜는 없을 테니 이유가 있겠지. 내가 공부 잘해서 받았잖아요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 땅에 정말 많은데 그러면 네가 뭘 해야 될까? 그래서 너는 이제 국가의 아들일 수도 있는 거야. 그러니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줄 준비를 해야 돼. 왜냐하면 우리 정말 많은 의대를 꿈꾸고 많은 좋은 직업을 꿈꾸잖아요. 좋은 학교 꿈꾸죠. 근데 우리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좋은 학교 무지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좀 사회하고 공유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좀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사실 또 한편으로는 애들마다 이게 또 어떤 부모님이 가르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접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혹시 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? 방금 얘기하셨던 것들이? 제 배로 나온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? 아이들은 모두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마다 다르게 응수한다가 제 육아의 기본 원칙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과자를 이렇게 3개를 주면 큰아이는 1개씩 먹어요.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먹어 하면 이거 다 먹고요.
작은 아이는 3개를 주면 입에 하나 넣고요. 양손에 쥐고요. 돌아 앉아 먹어요. 안 뺏기겠다는 일종의 각오. 그런데 이건 태어난 것도 있지만 순서상 큰 아이는 늘 많은 걸 자기 거였는데 작은 아이는 세상에 나와보니 나와의 경쟁 상대가 하나 더 있어?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 욕심이 많은 아이는 자기 주장도 굉장히 강해서 그 아이에 맞게 응수해주면서 배려를 가르쳤고요. 큰 아이는 워낙 배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이는 제가 좀 너무 배려해서 다른 응원을 좀 다른 쪽으로 아이의 개성을 좀 응원해준 느낌이었어요. 아이들마다 타고난 성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첫 아이를 길렀던 방식이 둘째한테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아이들마다의 개성을 좀 고려하시고 그 부분에 맞춰서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이 양육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부라는 것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잖아요. 근데 이제 책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뭐 다른 게 아니라 스킨십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? 보통 이제 제가 아까 소통 말씀드렸잖아요. 이 스킨십이라는 것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신생아 때는 아이들의 뇌 발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뭐 까꿍을 할 때 그냥 까꿍하는 것과 팔다리 만져주면서 까꿍하는 거 굉장히 다른 그 반응을 보인다고 하거든요. 근데 저희 아이들이 연년생 2아이가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. 작은 아이가 형을 만나면 항상 형 무릎에 앉고 가족이 만나면 포옹하는 일을 그냥 습관처럼 하거든요. 근데 작은 아이가 어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엄마, 내 친구들은 엄마하고 손 잡는 일이 이상하대. 제가 엄마하고 왜 손을 못 잡아? 그러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가만히 이제 뒤로 돌아가 봤어요. 어려서 엄마하고 손을 많이 잡지 않은 아이들은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. 스킨십이라는 게 사실 안정감이거든요. 우리가 집을 떠올릴 때 지겨워가 아니라 뭔가 엄마가 있고 부모가 있다는 안정감. 그래서 결국 그 안정감이 아이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. 정서가 안정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저는 그게 아이들하고 소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소통의 중요성하고 이 스킨십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책을 보니까 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깨알 기록장이라는 걸 쓰셨다고 하던데 사실 저도 이제 이런 비슷한 에피소드를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어서 네, 되게 부모님의 기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깨알 기록장이 뭔지 또 왜 쓰시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. 사실 이제 우리도 가끔 너 지난주 금요일 날 뭐 했어? 생각이 안 나요.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행동 발달에 대한 걸 메모로 남기기 시작했어요. 길게는 쓸 수 없고 아주 단어별로 내 아이의 5살 봄, 8살 가을 이런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. 그래서 그 추억을 남겨놓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됐고 그때는 사실 이런 기록을 좀 써서 아이가 장가가는 날 우리 며느리에게 주려고 했어요. 내 아들의 어린 시절은 이러이러한 아이였어. 이런 단점이 있고 반품 안 받아.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기록들이 아이들이 크니까 크면서 그것이 학습으로 옮겨가고 제가 어느 설명회를 가고 했을 때 그런 메모들이 되더라고요. 이 메모가 상급 학교 지나갈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. 아이들의 장단점을 분석해 놓는데도 큰 도움이 됐어요. 저 진짜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유튜브 만들 때나 또는 저도 책을 쓸 때 2가지를 참고하는데 첫 번째가 제 어릴 때 일기장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부모님이 저의 어릴 때 뭐 어떤 성취 경험이나 좀 잘했던 거를 기록해 놓으신 거를 네,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저도 뭔가 어떤 자신감이나 또 되게 힘들 때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이 회복을 하는데 아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기록장이 이제 자녀분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일단은 명문대를 떠나서 2아들을 키우시는 게 특히 제가 알기로 이제 PD라는 일이 굉장히 힘든 걸로 아는데 PD라는 일을 하시면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셨잖아요. 그래서 이 일과 함께 아이를 키우시는 과정을 좀 한 줄로 요약하자면 뭐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? 친구 중에 그 45세 늦둥이를 낳은 친구가 있어요. 근데 그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하고 잘 알려진 친구인데 어느 날 그 얘기 하더라고요. 결혼을 했다는 건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얻은 건 굉장히 신비한 경험이었다. 왜냐하면 나도 사회 나가서 내 이름 석자를 대면 그래도 좀 알아주는 사람인데 4살, 5살짜리하고 맞대응하고 앉아서 이 양말 신을 거야, 저 양말 신을 거야 할 때
분노를 일으키는 자신의 그 사소한 모습에 끝없이 절망하고 네. 아이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했고 아이로 인해서 기뻐해야 했고 야, 이 작은 덩어리가 내 우주를 흔드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다는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정말 그 아이로 인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했습니다.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. 네.